오랜만입니다 여러분, 김카레입니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는 국가론 사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장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지만 다른 대화자들은 아직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장은 이상국가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아데이만투스의 질문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5장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잠시 지금까지의 국가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통속적인 정의의 개념을 넘어서는 정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상국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습니다. 또한 4장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정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억이 잘 나시지 않는다면 돌아가서 복습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5장을 중심으로 이상국가에서 여성과 가족 그리고 철인왕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론 첫 장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의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의가 무엇인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화자들은 소크라테스를 놓아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데이만투스는 여성과 아이들이 소크라테스의 이상국가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우선 여성이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성평등에 대한 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암컷과 수컷 경비견을 예로 논의를 시작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른 대화자들에게 암컷 경비견에게도 경비를 맡겨야 하냐고 질문하는데요. 이에 글라우코는 암컷에게 보다 약한 동물들을 상대하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수컷과 마찬가지로 경비를 맡겨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남녀에게 신체적 차이가 있어 조금 다른 역할을 맡아야 될 수도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여성들 중에서도 통치자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의 관습을 문제 삼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남성들이 나체로 체력을 단련했는데요. 사람들은 이 교육 과정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관습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본성에는 차이가 있어 통치자, 수호자, 그리고 생산자로 나뉘어야 하지만 이 차이가 성에 따라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음으로 생식과 육아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우선 소크라테스는 이상국가에서 전통적인 가족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상국가에서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이들은 모두 공유됩니다. 그렇다면 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상국가에서 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소 충격적인데요. 여기서 고상한 거짓말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생식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축제를 열어 남녀를 짝지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짝을 맺어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이렇게 짝을 맺어주었다가는 사람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위장하여 각 계층의 사람들을 짝지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누구의 짝이 될지 다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제비뽑기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통해 탄생한 아이들은 공공육아와 교육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글라우코는 소크라테스에게 이상국가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는 지금까지 한 논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를 사랑하는 철인, 즉 철학자가 지도자가 되어야만 이상국가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철학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상국가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이성이 나머지 영혼의 영역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철인이 통치하기 전까지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론 5장에 나온 주제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역할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통해 당시 관습에는 어긋나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여성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관습을 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질 수 있는 철학의 힘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플라톤을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은 다양한 주장과 운동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페미니즘 전통은 현대 정치 철학의 권리와 존엄성의 보편적 평등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치 철학은 보편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권리와 존엄성이 여성들에게는 확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으로 돌아가면 플라톤에게는 애초에 권리와 존엄성의 평등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핵심적 권리 중 하나는 바로 참정권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통치자들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보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보편적인 존엄성 또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파르타에서 건강하지 않은 신생아들이 버려졌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풍습은 스파르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 만연하게 행해졌던 것인데요. 플라톤 역시 이상국가에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정치 철학에서 페미니즘 전통이 문제 삼는 것은 보편적인 권리와 존엄성의 모순인데 애초에 플라톤은 이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플라톤은 남성과 여성이 보편적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본성이 성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본성을 가진 남성과 여성들이 있지만 남성이나 여성이라고 그 수가 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플라톤이 왜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지 않고 공동 육아가 필요했다고 하는지 여성 참정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통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의 동등한 참정을 제안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본성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육아와 가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플라톤의 철인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상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가입니다. 플라톤은 이상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하고 정치와 철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세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철학 저서 중 하나인 열린사회와 적들에서 칼 포포는 플라톤이 사실 스스로 철인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로는 플라톤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집필한 책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권위 있는 플라톤 학자인 레오 스트라우스는 포포가 플라톤을 완전히 오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스트라우스는 더 나아가 포포가 철학자들을 한 줄로도 제대로 요약하지 못한다고 비하에 가까운 비판을 하죠. 아무튼 저는 국가론 해석에 있어서 포포보다는 스트라우스에 더 동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6장과 7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에서는 항해에 대한 우화가 나옵니다. 우둔한 사람들이 가득한 배에서 누가 선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우화죠. 소크라테스는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 구석에서 별만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선장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별을 탐구하는 것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체를 탐구하고 있기에 날씨와 방향에 정통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별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생각하고 선장이 되어 복잡한 일에 휘말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를 나타냅니다. 철학자는 별 탐구자와 마찬가지로 지혜롭기 때문에 가장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역시 철학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7장에는 제가 이전에 다룬 동굴의 우화가 나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습을 의심하고 진리를 가르치려 드는 철학자를 매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지어 동굴의 우화에서 동굴로 돌아온 철학자를 죽이고 싶어 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론의 핵심적인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상적인 정의가 무엇이고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 한참을 설명하지만 이 이상국가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상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철학자는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자를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론에서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한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정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원의 정치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당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좋은 예입니다. 혁명가들은 이 땅에서 지상낙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약속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프랑스 혁명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미제라블과 같은 작품을 통해 프랑스 혁명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 혁명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사륙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외일까요? 우리나라 근대화 역시 동원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혁명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지상 낙원의 실현은 피로 낭자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끝에 낙원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어쩌면 이렇게 이상국가를 성급하게 실현하려는 정치를 비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상과 현실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건강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론 시리즈가 오랜 기간 연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7장은 꼭 다루어야 되는 장이지만 이전에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새롭게 영상을 제작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9장을 중심으로 하나의 영상만을 더 올리고 국가론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김카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